동요하면 많이 생각나는 거 많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도 하고 다 그럴 때 동요 부르면서 놀았죠.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벌 그런 거 생각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붕어 그런 거 잡으러 갔을 때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 와 많이 잡았다. 박수 치고서 만세 부르고 그랬어요. 나는 어릴 적 당신이 처음 접했던 노래였습니다. 엄마와 할머니가 잠이 드는 당신을 토닥여줄 때 언제나 내가 함께였고요. 친구들과 놀 때에도 언제나 나는 당신 곁에 있었죠. 음악 시간에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요즘엔 안 부르죠. 요즘은 또 동요는 하나도 모르겠어. 언제나 난 내게 항상 빛을 내준 그때 재롱단체 했을 때 그거 했어요. 트와이스나 아이오아이 동요보다는 가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신나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엔 동요를 들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제가 사라졌다 얘기하지만 전 항상 곁에 있어 왔으니까요. 100년도 넘는 훨씬 그 이전부터 쭉 나는 당신과 함께였습니다. 아름다운 동요 세상 특집 다큐멘터리 동요 추억을 담다.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동대문에 들어가.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언제인지 모를 아득한 옛날부터 동요는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서부터 우리 조상들의 아이들은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런 것이 수백 년 동안 걸쳐서 내려왔어요.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이런 거 우리 어렸을 적에 모래밭에서 이렇게 하면서 많이 불렀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그냥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놀이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거든요. 아주 놀이적인 속성이 굉장히 강하고 생활적인 노래라는 것. 구전으로 계속 내려오잖아. 입에서 입으로 계속 내려왔던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되어지고 다 없어지고 그렇게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성동 한국동요작곡가협회장과 원학연 서울소년소녀 합창단 지휘자의 이야기처럼 전래동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동요가 태어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일본 동화를 읽고 일본 동요를 부르며 자라야 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과 작곡가 윤구경 선생은 이런 현실을 마음 아파했는데요. 색동의 어린이 운동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두 분이 만났던 1923년 3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구경 선생이 유학 중이던 일본 동경의 하숙집에 방정환 선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윤구경 선생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는데요. 바로 동요 형제베리였습니다. 윤구경, 어떤가? 좋긴 좋은데 누가 번역했나? 내가 했지. 일본 노래인데 구슬픈 곡조가 나라 이룬 우리에게 딱 어울리는 것만 같아 가사를 번역했지. 날 저무는 하늘은 일제 치하의 우리 조국이고 삼형제 별 중 별 하나가 사라지고 남은 별 둘이서 눈물 흘리는 구절은
우리 동포들이 나라를 강탈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참혹한 상황을 담아 쓴 것이지. 네, 그래서 요즘 즐겨 부른다네. 하지만 부르다가 이런 물음이 들더군. 왜 우리가 일본 노래를 부르지? 나라도 뺏기고 말도 뺏겼는데 왜 노래마저 일본 노래를 부르는가? 라고 말이야. 우리 고유한 노래가 없잖아. 그래, 노래가 없다. 그것이 문제야.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우리의 노래도 없어. 윤구경, 자네 혼자 음악 공부해서 출세하면 못하나? 우리의 아이들한테 줄 노래를 지어주게. 알겠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노래를 짓겠네. 형제별은 1923년에 일본 동경에 유학 중이었던 방정환 선생님하고 윤구경 선생님이 만나게 된 계기가 되신 곡이에요. 일본 노래는 있는데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부를 노래가 없어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께서 윤구경 선생님께 다 자네가 워낙 음악을 잘하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대요. 그래서 처음 한국의 동요가 시작이 된 계기가 된 거죠. 이천 동요박물관을 담당하는 서희 청소년문화센터 동요팀장 김선혜 씨의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1924년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동요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노래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노래, 반달이죠. 백년이나 된 줄은 몰랐습니다. 친구가 양손을 붙잡고 했던 그 율동 아닌 율동이 생각이 나고 이게 동요인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오, 그럼 옛날부터 이런 걸 했던 건가? 부르나 이거요? 오래되긴 한 것 같고 뭐 친구들끼리 뭐 손으로 하는 그런 놀이에 많이 불렀던 노래인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자녀들도 지금 알고 있고 글쎄요 그렇게 오래됐나 싶을 정도네요. 벌써 100년 됐다는 게 신기하고요. 그거를 저희가 아직까지 불렀다는 게 좀 놀라워요. 아니에요, 저희 이거 짝짝꿍 하면서 많이 불러요. 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오래도록 즐겨 부르는 동요지만 이 노래가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동요인지는 잘 모르는 대한민국 대표 국민동요 반달. 이 반달의 가사와 노래의 분위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조국의 슬픔을 표현했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윤구경 선생은 1962년 잡지 사상계에 연재한 회고록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일본 유학 중에 서울집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5살 때 시집간 큰 누나가 고생만 하다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가슴에 안고 바라본 하늘에는 반달이 떠 있었습니다. 하얀 반달이 넓은 바다에 떠 있는 쪽배와 같다고 느꼈는데 그 순간 큰 누나의 얼굴이 떠올랐죠. 마치 누나가 쪽배를 타고 막막한 바다를 떠다니는 것 같고 나라 잃은 우리 동포의 운명도 넓은 바다에 떠다니는 쪽배와 같이 생각되어 그 마음을 반달에 담았죠. 일본식 교육을 따라야 했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한편으로는 애국정신과 민족혼을 불어넣으려 했던 윤구경 선생의 노력.
하지만 그런 이유로 윤구경의 반달은 일제에 의해 금지되고 맙니다. 이성동 한국동요작곡가협회장에게 그때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담겨져 있으니까 많은 공감대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너무 폭발적으로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창작동요 반달 같은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학교 창가를 부르게 했는데, 아이들은 오히려 우리 동요를 더 좋아하게도 반달 같은 노래를 부르게 되니까 이거를 금지곡식으로 못 부르게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가 굉장히 많이 퍼져서 전 국민들이 다 부르는 노래가 되었고, 심지어 일본과 중국까지도 널리 알려진 이런 곡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반달과 더불어 금지곡으로 지정됐던 동요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박태준 선생이 작곡한 오빠 생각입니다. 오빠는 말을 타고 서울로 갑니다. 어린 누이 동생에게 비단 구두를 사가지고 온다고 약속했지만 나뭇잎 우수수 떨어지는 찬바람이 불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죠. 이 노래는 그 시절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는 국민동요였습니다. 이 노래는 1925년 당시에 13살이었던 최순애 양이 그리운 오빠를 생각하면서 쓴 시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 오빠는 계몽운동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집에 머무르지 못하고 도망을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오빠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많이 그리워했는데, 떠나가는 뜸북새를 보고는 서울로 간 오빠가 생각이 나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오빠 최영주님은 동생 곁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객지를 떠돌다가 요절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네요. 그런데 오빠 생각, 이 동요엔 숨은 러브 스토리가 있다는 사실 아셨어요? 오빠 생각은 1925년 소파 방정환 선생이 발행하던 어린이라는 잡지에 실린 13살 소녀 최순애의 글에 작곡가 박태준 선생이 곡을 붙인 노래인데요. 이 잡지엔 당시 15 소년이었던 이원수 선생의 작품도 실려 있었습니다. 이원수 선생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로 이 노래, 고향을 그리는 애잔한 마음이 노랫말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고향의 봄을 쓴 아동문학가인데요. 당시 15살 소년 이원수와 13살 소녀 최순애는 같은 잡지에 작품을 싣게 된 계기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저 순애 씨, 우리 이렇게 편지 교환한 지도 10년이 됐는데 만날까요? 그렇게 10년 만에 두 사람은 처음으로 얼굴을 보는가 했는데, 불행히도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그날 이원수 선생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이 일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원수 선생이 1년 뒤 감옥에서 풀려나자 고향의 봄 그리고 오빠 생각의 두 주인공은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습니다.
35년간의 길고 긴 일제 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한 1945년. 우리 동요는 그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제강점기에 어둡고 애잔했던 동요들은 광복의 기쁨을 담은 듯 밝고 씩씩한 분위기로 바뀌는데요. 오빠 생각의 작곡가 박태준 선생이 광복 이후 작곡한 노래 새나라의 어린이도 그렇고요. 이 노래 외에도 어린이 행진곡, 곽꽃, 우리의 소원같이 광복의 기쁨과 감격을 담은 희망의 노래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46년 해방 이후 맞는 첫 졸업식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노래를 한 번도 불러보지 않고 졸업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도 졸업 시즌이면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노래. 바로 윤석중 작사, 정순철 작곡의 졸업식 노래입니다. 해방이 1945년에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졸업식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윤석준 선생님께 졸업식 노래를 하나 만들어달라 이제 나라에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해방 다음 해인 첫 졸업식 6월에 있었던 첫 졸업식에서 이 노래를 처음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가 있잖아요. 이 꽃다발은 이 노래를 지으신 윤석준 선생님께서는 마음의 꽃다발을 선물을 한다는 의미를 지으셨는데 이제 이 곡이 발표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실제 졸업식에서 꽃다발이 넘쳐날 정도로 꽃다발 사태가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요엔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동요가 있는데요. 바로 전시동요입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는 뭐 앞으로 뭐 그런 노래도 있었고 대한남아의 총칼이 번쩍거린다 뭐 이런 노래들을 우리가 불렀거든요. 뭐 고무줄 놀이 할 때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여학생들이 뭐 그런 군가 풍의 노래하고 정서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 어떤 유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부르지 않았나. 그 시절에 만들어진 동요 가운데 전시동요 외에 지금까지 세대를 뛰어넘으며 우리와 함께한 동요가 있는데요. 바로 한인현 작사, 이흥렬 작곡의 섬지박입니다.
노랫말을 지으신 한인현 선생님은요. 6.25 때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가셨어요. 피난을 가셔서 해변을 산책하시던 중에 어떤 집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셨는데요. 집에는 아기만 혼자 자고 있었고 아기 어머니가 저 멀리서 굴을 따다가 어떤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온 걸 보고는 놀라서 굴바구니를 던져두고 막 뛰어오셨대요. 이 광경을 보고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가사를 쓰셨다고 합니다. 많이 듣고 불렀던 노래인데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왠지 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섬집 아기는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자장가로 많이 불러주던 동요죠. 그리고 지금까지 세대를 이어 내려오며 엄마의 따뜻함으로 추억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자 전쟁으로 받은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순화시키는 노래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지금 듣고 있는 이 노래, 어효선 작사, 한용희 작곡의 파란 마음, 하얀 마음입니다. 전쟁 이후 거칠어진 아이들의 마음을 밝고 씩씩하게 순화하자는 목적의 캠페인이 펼쳐졌는데 이때 선정된 100곡의 방송 동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동요라고 하네요. 해방이 되면서 아이들에게 교과서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음악 교과서가 만들어지게 되고 많은 곡들을 실게 되고 또 그 곡들을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게 되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학교 동요가 일반적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불려지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시엔 동요를 전문으로 부르는 어린이 합창단의 인기도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그 시절을 김정철 한국음악교육연구회 대표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방송국에서 이 아이들을 출연시키기 위해서 트럭 같은 데다가 이제 아이들을 싣고 방송국을 이제 오고 가고 애들이 뭐 그 차에서 뭐 동요를 부르고 그러면 뭐 사람들이 뭐 따라다니고 상당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우상처럼 그 아이들을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1970년에) 발표돼 지금까지 불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가다 보면 온 세상 어린이들을 다 만날 수 있겠다. 이렇게 큰 포부를 그리며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이 노래. 윤석중 작사, 이수인 작곡의 앞으로입니다. 이 노래 가사는요,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닐 암스트롱 선장이 인류 최초로 달나라에 착륙한 것을 기념해 지어진 가사라고 하는데요. 동요 앞으로의 가사처럼 온 세상 어린이들이 크게 웃으면 정말 그 소리가 먼 달나라까지 들리게 될까요? MBC 창작 동요제 1983년 5월 5일 어린이날 제1회 MBC 창작동요제가 락을 올립니다. 방송사에서 주최하는 창작 경연을 통해 새로운 동요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요. 전주만 들어도 신나는 이 동요. 새싹들이다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됩니다. 가슴을 펴고 소리쳐보자. 우리들은 새싹들이다. 우리의 꿈을 살았다. 걷고 내일은 지나간다. 구름이 되어 달려나가자. 씩씩하게 나가자. 어깨를 겹고 함께 나가자. 발 맞춰 나가자. 놀라운 것은 MBC 창작동요제가 딱 끝나면 그 다음날 교실에서 애들이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새싹들이다, 이슬 이런 곡들이 바로 그 다음날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쫙 보급될 정도로의 폭발적인 이런 인기를 끌었죠. 제가 어렸을 적에 불렀던 동요들이 이제 60년대, 50년대, 60년대 교과서 동요였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동요들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MBC 방송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동요들이 나오게 되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관심이 끌릴 수밖에 없게 되고 아이들이 학교 동요는 안 부르고 MBC 창작동요제에 나왔던 곡들을 부르는 거죠. 이렇게 MBC 창작동요제 첫 회가 예상을 뛰어넘은 인기를 얻게 되자 제2회 창작동요제는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동시에 생중계됐죠. 제2회 대회에서도 동요사에 남을 의미 있는 동요가 등장하는데요. 이동진 작가가 경기도 평택의 원평나루 갈대밭에서 해가 저무는 광경을 바라보며 지은 노랫말에 멜로디를 넣어 만든 동요 노을입니다. 바람이 머물다가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새똥을 갈아입은 가을 언덕에 빨갛게 노을이 타고 있어요. 한수압이 발발려 웃음 짓고 초가지 붕둥근 바꿈 돌 때 고개 숙인 나무들 열매 노랗게 익어만 가는 가을바람 머물다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새똥을 갈아입은 가을 언덕에 붉게 물들어 타는 저녁아. 당시 평택 성동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권진숙 양이 부른 이 노래는 대회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의 권유로 우연히 노래를 녹음해서 얼떨결에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는 권진숙 씨는 노을의 노랫말이
하굣길에 늘 보던 풍경이었고 일상이었다고 회상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집 근처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돈을 걸어서 갔어야 되고 학교에서 집에 올 때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봤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보고 있었던 풍경하고 되게 비슷했기 때문에 저는 그 가사라든가 이제 노래말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어떤 경우는 이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제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제가 보는 것들의 일부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네. 오늘의 그랑프리 최우수상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참가번호 16번 평택 성덕국민학교 안호철 권진숙 노을이 차지했습니다. 반에 갔는데 이제 친구들도 너무너무 축하를 많이 했고 이제 원래 창문에 이렇게 있으면 창문에 아이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보려고 나와 있고 정말 팬레터를 많이 받았어요. 몇 쌍, 몇 박스 정말 다양하게 팬레터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가장 적극적인 팬으로서의 어떤 이제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게 팬레터였고 정말 연령대도 다양했고 평범한 학생에서 갑자기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된 거죠. 30년이 지난 지금 제약 컨설팅 회사의 대표가 된 권진숙 씨. 지금도 사람들은 그 당시 노을을 불렀던 학생이 권진숙 씨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반가워한다고 합니다. 그거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사실 그 사람이 하고 이렇게 뒤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요. 예전에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사람들 반응은 정말 서프라이즈. 예, 정말 많이 놀라요. 예. 또 옛날부터 되게 많이 알았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 기쁨?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동요 노을은 가수 이선희, 이문세, 박정현 등 여러 인기 가수들이 리메이크했을 정도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이후 창작동요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까지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회부터는 더 많은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기존보다 더 성대하게 치러지게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린이날. 전국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아볼 이문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진입니다. 당시 최고 인기의 연예인들이 창작동요제의 진행을 맡았는데요. 이수만, 이문세, 최수종, 이휘재 등 진행자의 이름만 들어도 그 당시 창작동요제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수많은 명곡들을 쏟아내는데요. (1986년) MBC 제4회 창작동요제 대상수상곡 종이접기인데요. 동요 종이접기는 어떻게 만들어진 곡일까요? 이 곡을 만든 김봉학 선생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좀 유명해지면은 글을 쓰는 분이 이걸로다 그걸 붙여주세요 하고 와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아무도 모르는 완전 무명이었거든요. 저에게 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고 내가 써야 되고 녹음을 해서 보내는데 지금 같은 녹음 시설이라는 게 없었고 저도 학교에 유일하게 있는 교장실 옆 피아노에서 했는데 녹음하다 보면 전화 오고 녹음하다 보면 전화 오고 그래갖고서는 상당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온갖 열정을 1년 동안 쏟았죠. 그 곡 하나 만들기 위해서. 김봉학 선생님은 종이접기 하면 9시 뉴스가 떠오른다고 하시는데요. 왜일까요? 당일날 한 7시 반 이때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9시 메인 뉴스에 제가 그 내용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9시 뉴스에 그거를 내걸었어요. 뉴스 끝나고 나서 소식 끊긴 친구들한테서 연락이 엄청 오면서 갑자기 유명인물이 됐어요.
그 반응이 너무 좋아서 순식간에 전국 학교로다가 보급이 됐어요. 어떤 뭐 보급 매체로다가 음반을 준다거나 악보를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엄청 유행을 타서 순식간에 전파되는 파급력이 엄청난 그런 곡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곡들이 지금 현재 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89년엔) 우리의 가락, 리듬을 기존 동요에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동요가 등장해 큰 인기를 얻기도 합니다. 에헤이야 디야 바람 분다 연을 날려보자 에헤이야 디야 잘도 난다 저 하늘 높이 난다 무지개 옷을 입고 저 하늘에 머리를 흔들며 모두 다 어울려서 친구 된다 두둥실 춤을 춘다 에헤이야 디야 바람 분다 연을 날려보자 에헤이야 디야 잘도 난다 우리의 꿈을 싣고 우리 동요니까 이제 대부분이 이제 서양식 동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왔던 어떤 음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 연날리기 또는 섬마을, 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헤이야 디야 잘도 난다 저 하늘 높이 난다 무지개 옷을 입고 저 맑게 긴 공원에서 덕수연한 화가저씨 나비가 훌훌 날아가고 꽃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노래를 불러가며 아주 예쁘게 그리고 있었어요 맑고 푸른 동심을 연날리기를 비롯해 1회 대상곡 새싹들이다, 화가는 그 당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정식 음악 교재에 실리기도 했고요. 노을, 숲속을 걸어요, 하늘나라 동화 등 창작동요제에서 발표된 여러 동요들이 당시 초등학교 5, 6학년 실험용 음악 교과서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창작동요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아름다운 선녀들과 뛰어놀고 싶다며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하던 소녀. 창작동요제의 대표적인 인기곡 하늘나라 동화를 부른 구근선 양은 25년이 지난 지금 소프라노로 성장했는데요. 구근선 씨를 한번 만나보죠. 구근선 씨, 지금도 소프라노로 활동하시면서 공연 때마다 하늘나라 동화를 부르신다고요? 그럼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귀국하자마자 갖은 첫 번째 귀국 독창회에서 어려운 성악곡들 뒤에 이제 앵콜곡으로 제가 그 하늘나라 동화를 부르는데 정말 우신 분들 되게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울컥했지만 그 이전의 곡들의 그 지루함을 날리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고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부를 예정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하늘나라 동화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동요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대상을 수상했던 그 시절엔 인기가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굉장했던 것 같아요. 등교할 때마다 아침마다 그 노래를 방송으로 트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등교할 때 그 노래를 듣게끔. 그래서 참 저도 같이 등교를 하면서 제 목소리를 듣는데 참 뿌듯한 느낌도 한편으로는 있었어요. 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매일 아침 그렇게 듣는 것도. MBC뿐만 아니라 EBS, KBS 등 여러 방송사에서도 창작동요제를 개최하면서 동요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성장하게 됩니다. 이후 기성 가수들도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듣고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발표하는데요. 물론 이제 가수들은 그것을 이제 대중가요라고 발표했지만 그런 것은 오히려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이 더 즐겨 불렀거든요. 동요적인 리듬이나 동요적인 가사 내용이 훨씬 더 가요보다는 동요에 가까워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런 동요들, 이런 노래들은 일종의 대중적인 동요. 이게 순수 동요에 비해서 대중적인 동요가 아닌가. 화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 과수원길도 당대 최고의 연예인이 불렀다는 사실 아셨어요? 노래의 주인공은 바로 서수남 하청일 콤비인데요. 1976년에 발표한 앨범에 실린 노래입니다.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보며 생긋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과수원길 1970년대에 서수남 하청일 콤비가 있다면 1980년대엔 바로 이분 혜은이 씨가 있죠. 특히 1987년에 발표된 이 노래 피노키오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시절 가사 속 아이들 역시 지금의 아이들처럼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영어 학원에 지쳐 있네요.
가지고 오셨어요. 그릴 것은 너무 많은데 하얀 종이가 너무 작아서 아빠 얼굴 그리고 나니 잠이 들고 말았어요. 밤새 꿈나라에 아기 코끼리가 춤을 추었고 크레파스 병정들로 나뭇잎을 타고 놀았죠. 그룹 배따라기의 멤버 양현경 씨가 부른 노래 아빠와 크레파스인데요. 이 가사는 실제 양현경 씨 본인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크레파스를 사달라고 졸랐지만 어려운 형편에 크레파스 사는 걸 미루셨던 아버지. 어느 날 아버지는 술에 취해 크레파스를 사들고 오십니다. 하지만 이미 양현경 씨는 크레파스가 필요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다고 하죠. 그런데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될 뻔했다는 사실 아셨어요? 사실 그대로 써야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날도 술을 잔뜩 드시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어젯밤에는 우리 아빠가 술 취하시는 모습으로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라고 가사를 해서 이제 음반을 냈죠. 그런데 방송 심의에 걸려가지고 대한민국 아빠들이 다 술 마시는 사람들인 줄 알고 가사 어떻게 쓰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신을 다정하신으로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다정하신으로 바뀌어서 나온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동요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대중가요로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엔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동요로 가슴에 남아있죠. 병정들로 나뭇잎을 타고 놀았죠. 그리고 2004년 동요 하나가 국민 노래로 떠오릅니다.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 하루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이 동요는 광고에 사용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죠. TV를 통해 자신의 노래를 들었던 그 순간 노래를 만든 한수성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화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보세요? 한수성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 힘내세요 작곡한 한수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빠 힘내세요가 2004년에 인기를 얻긴 했지만 사실 MBC 창작동요제에 출전했던 노래라면서요? 예, 제가 그 1996년도에 이제 제가 그 노래를 지었거든요. 이제 97년도 MBC 창작동요제에 나갔는데 그게 좋은 상을 못 받았죠. 예, 그랬는데 2004년도에 이제 카드 회사에서 이제 그걸 CM송으로 이제 쓰면서 뭐 하루에 라디오하고 텔레비전에서 150회 이상을 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많이 알려지겠습니까.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노래가 됐지. 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노래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2014년도 초에 아빠 힘내세요가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안 좋은 곡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저도 참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이제 아빠만 힘내고 엄마는 힘내지 말라는 것처럼 아빠만 했다는 거예요. 그 왜 엄마는 없냐 이거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또 그런 일이 있었네요, 진짜. 그래도 이 노래가 지금까지 국민 동요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어서 뿌듯하실 것 같아요. 한수성 선생님,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자, 저도 두 아이의 아빠로서 아빠 힘내세요. 이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요. 대한민국 모든 아빠 그리고 모든 엄마들도 힘내시라고 이 노래 조금 더 들어볼게요. 매체가 화려해지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시대는 계속 변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동요를 들을 기회가 많이 없어졌다고 사람들은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창작 동요제는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고요. 그 기회의 문을 열고 매년 새로운 동요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린 동요가 사라졌다고 느끼는 걸까요? 아이들이 동요 싫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이들을 재미있게 동요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못 부르는 거죠. 라디오나 텔레비 같은 거 딱 틀면은 동요 나오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거든요. 다 가요거든요. 들리는 것은 가요고, 그 동요는 특별히 학교에서 밖에는 배울 데가 없고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동요하고도 멀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차 소리가 들리고요. TV 소리, 그리고 가요가 들리죠. 어디에도 저는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추억 상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동구밭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하나하면 할머니가 지팡이를 친다고 잘잘잘 하늘에서 굽어보면 보리밭이 좋아 보여.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노랑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어른들은 다 옛날에 어린이였었기 때문에 어려서 불렀던 동요들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을 이렇게 앞에 놓고 노래를 부르면 그냥 순식간에 어른들이 어린이가 돼요. 동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어려서에 불렀던 추억들, 또 옛날 친구들, 옛날 집들, 고향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도 참 좋은 거지만 어른들에게도 참 옛날을 떠올리고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르다라고 생각이 돼요. 나는 당신이 태어난 그때부터 줄곧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자장가로 친구들과의 즐거운 놀이로 늘 당신 곁에 있었어요. 내가 태어난 까마득히 아득한 그때 그 순간부터 세대와 세대를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동요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동요입니다. 나는 당신의 추억입니다. 푸른 하늘은 아수 하얀 쪽
옆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나 아름다운 동요 세상 특집 다큐멘터리 동요 추억을 담다. 나레이션의 성우 정영석이었고요. 인터뷰의 고보경, 구성의 김보경, 그리고 연출의 박민정이었습니다.